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뤄보았던 노화성 난청에 이어서 소아 난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난청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교수님을 모시고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귀를 전공하고 있는 문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면서 네. 아이들의 귀 건강 또 난청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의 그런 사항들을 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소아 난청은 네. 왜 생기는 건가요? 사실 소아 난청은 이제 생각보다는 많이 생기는데요. 네. 소아 난청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전체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분만 시에 뇌 손상이나 손상을 입었을 때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주상기에 이런 거대세포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도 난청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 안에 달팽이관이 있잖아요. 네. 달팽이관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이상하게 생성되는 그런 기형에 의해서도 난청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천성 난청 외에도 아이가 어렸을 때 중이염을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중이염이 걸려서 그걸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았을 때 중이염 합병증으로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큰 소음에 노출되면서 소음성 난청 같은 것도 아이들에게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소음에 노출되면 또 기관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난청이 그럼요. 발생할 수 있나요? 네네. 그 크다는 정도는요, 제가 이렇게 대화하는 정도가 보통 65dB 정도 됩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청소기를 돌릴 때 네. 그 큰 소음, 이런 소리에 하루에 한 7, 8시간 이상 노출되면은 그러면은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이제 워낙 이어폰을 많이 네, 사용하고 네네. 유튜브 시청이라든지 그렇죠. 동영상 시청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사실 난청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발생하는 생활 소음에서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정도인 네, 이 거죠. 정도는 다 네. 괜찮은 거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유전적 요인도 상당히 좀 큰 것으로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네. 난청이 발생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선천성 난청 같은 경우는 10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한 5, 6명 정도가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네.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높네요. 예,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에서 대략적으로 한 해 약 3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면은 한 해 1,500명 정도가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이 중에서도 완전히 들을 수 없는 굉장히 심한 난청은 약 300명에서 600명 정도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 난청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런 온라인 학습 그리고 유튜브 강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음악 감상 등을 많이 하면서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또는 길거리에서 주변 소음이 시끄러울 때 이어폰을 열심히 끼고 있으면은 굉장히 큰 소리에 노출되거든요. 네. 일례로 스마트폰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의 최대 출력이 한 105dB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굉장히 음압인데 높네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은 우리가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전국의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시행해봤어요. 실제로 저희가 몇 개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을 청력 검사를 제대로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1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에서는 이런 소음성 난청의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된 거예요, 벌써. 네. 그래서 고주파의 난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이 굉장히 많고 또 네.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또 이어폰으로 굉장히 크게 네. 또 아이들이 듣다 보니까 네. 이러한 난청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더욱더 좀 네. 부모님들이 조심을 시키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많이 좀 걱정스러우실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이 난청을 좀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상을 좀 미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성인이야 당연히 내가 좀 안 들리면은 안 들리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아주 영유아나 소아들은 자기가 좀 안 들려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님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작은 소리에 반응을 잘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어렸을 때는 반응을 정확하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앞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아이를 불렀을 때 그런 부모의 호명 반응이 제대로 있는지 아이가 네. 아니면은 잠을 자고 있는데 뭐 문이 닫히는 소리나 큰 소리에 애가 갑자기 놀라서 깨는지 네. 또는 우는지 어.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는 옹알이가 제대로 발달하는지 네. 아니면 언어 발달이 제대로 자기 나이 연령에 맞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예를 들어 한쪽은 잘 들리지만 네. 한쪽이 잘 들리지 않을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이가 난청을 가지고 태어날 때 한쪽 청력은 완전히 정상이면서 반대쪽 청력은 없이 네.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이가 소음 속에서 잘 못 듣고 또 소리에 대한 방향성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다 정상과 거의 네.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은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제일 간단한 테스트는 이어폰을 양쪽에 끼워봐서 양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비슷하게 들리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근데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런 걸 검사하기 어려우니까 네. 의심이 된다면은 네. 사실은 대학병원 쪽에 방문해서 네.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조금 세밀한 관찰을 네. 해봤을 때 좀 의심 증상이 있다 아니면 나는 정말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네. 큰 대학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처럼 소아난청은 치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난청을 좀 방치를 하게 된다면 네.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소아난청보다 선천성 난청에서 굉장히 치료 시기가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언어 발달을 하는 그 과정은 결국 소리를 들어야지 됩니다. 네. 먼저 우리가 사람들의 언어를 듣고 이해를 해야만 그 언어를 다시 내가 발성을 하고 따라 말하면서 언어 발달이 되게 되는데 네. 이 소리를 못 듣게 되면은 언어 발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굉장히 어렸을 때 청각 신경망이 형성이 되고 소리가 들어와서 대뇌 피질의 신경망과 네.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음.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소리를 못 듣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런 아이들이 언어 발달도 안 되고 나중에 우리가 늦게 난청을 발견해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치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린 아이의 이러한 반응들을 잘 살피는 것, 부모님의 네. 세심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아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그럼 어떠한 팁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옹알이가 제대로 발달하는지 그리고 작은 소리에 반응을 잘 보이는지 그리고 언어 발달이 자기 연령에 맞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부모의 관심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부모님이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그렇죠.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제 얘가 난청이 있는지를 이렇게 내가 확인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시면은 사실은 알아차릴 수가 웬만하면 있습니다. 네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요즘에는 청력 선별 검사를 하기도 네. 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이 조기 발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소아난청의 치료법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통과하냐 아니면 통과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정밀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난청 아이들을 초기에 적절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난청의 치료에 있어서는요, 아까 성인에서 난청 치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아도 마찬가지로 난청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보청기 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난청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인공어우 수술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중이염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난청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중이염이나 난청의 원인을 교정하는 치료를 또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공와우 수술이나 네. 보청기를 통해서도 네네. 아이의 이러한 증상들을 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수술을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그래도 이제 이 아이들이 적시에 이런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면은 정말 언어 발달도 잘 되고 우리가 구어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이 커뮤니티 사회에 정말 잘
녹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니까 네. 정말 중요한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양쪽 난청이 심할 때 재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양쪽 모두 재활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네, 네. 양쪽 모두 재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한쪽만 들을 때는 소리를 쉽게 얘기해서 스테레오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모노 사운드를 듣는 것과 스테레오 사운드를 듣는 것은 굉장히 그 네. 입체감에서 차이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쪽만 들을 때는 소리의 방향성을 분별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뭐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는데 이 차가 어디서 빵빵거리는지를 360도를 다 돌아봐야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양쪽 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환경에서야 뭐 한쪽만 잘 들려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지만 시끄러울 때는 양쪽 귀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양쪽 청각 재활이 꼭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각 이런 재활 치료를 할 때도 양쪽을 좀 균형을 잘 맞춰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한쪽이 잘 들리지 않을 경우 또 한쪽만 재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들의 뇌 발달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네.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귀에서 소리가 들어가면은요, 그러면은 왼쪽 대뇌로 한 70%에서 80%의 소리가 들어가고요. 네. 이쪽 오른쪽 대뇌로 한 20-30% 정도의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비대칭적으로 불균형하게 발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양쪽 청각 재활이 중요하고 따라서 난청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보청기, 심하면은 양쪽 인공호흡 수술을 통해서 저희가 재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이 난청이 귀뿐만 아니라 이 뇌 발달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를 좀 조기에 네. 잘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공호흡 수술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인공호흡 수술 후에는 재활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얘기도 들었어요. 네, 사실일까요? 네, 인공호흡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재활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언어 발달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재활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언어 발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후 재활 과정도 오래 걸리고 또 중요하게 됩니다. 재활은 크게 매핑과 언어 재활로 나누어지는데요. 근데 매핑이란 것은 인공호흡 각 전극별로 최적의 자극 범위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 수술 후에는 작은 소리도 또 큰 소리도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자극 범위를 잘 찾아주는 것이 매핑이고요. 보청기에서 보청기의 볼륨을 조절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재활은 아이가 어떤 소리를 잘 못 듣는지 또는 어떤 말을 잘 정확하게 발성을 못 하는지를 파악하고 개별 맞춤으로 훈련을 통해서 채워주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기적인 언어 치료를 통해서 언어 발달을 시켜주면은 인공호흡 수술한 아이들도 정말 잘 듣고 잘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핑이나 언어 발달 치료는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저 일반적으로는 성인 같은 경우는 1년이지만 소아는 최소 1-2년에서 길게는 4-5년까지 저희가 재활을 열심히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언어 발달이 잘 되고 자기 연령에 맞게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조기에 발견만 잘하고 또 치료를 잘 해준다면 또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적재적소에 맞는 치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과 다르게 아이들은 언어 발달을 위해서 최적의 자극 범위를 찾아주는 매핑과 또 주기적인 언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답변 마지막으로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비인후과 문일준 교수님 모셔서 소아 난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소아 난청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테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기나 유아들이 소리에 잘 반응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봐야 한다는 말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드!